만약에 혹여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안타깝게 수리하시다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제 뭐 목숨을 잃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다행히도 지금 인류가 우주로 올라간 이래로 우주에서 사망한 사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우주 정거장에서 근무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정말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 이제 매뉴얼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급적이면 그 시신을 회수해서 다시 캡슐에다가 실어서 다음 후발대가 왔을 때 이제 지구로 귀환을 시켜서 이제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계획이고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주 공간의 영면을 바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신이 생길 걸 감안해서 그런 캡슐 같은 걸 준비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당연히 다음 캡슐이 올 때까지 이제 보관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방식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어떤 그분만큼의 원소는 지구 밖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거네? 씁쓸한 표현인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주 정거장 같은 데서 사망하신 분의 시신을 밖으로 두면 결국은 지구로 그쵸. 돌아오겠죠. 사실은 그쵸. 지구로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네, 아예 지구 바깥에서 버리는 게 아니니까. 불꽃으로 산화하시면서 우주장 같은 느낌이 되는 거겠죠. 우주장. 그 옛날에 무슨 해외 스타트업 회사 중에서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주장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골을 뭐 수목장을 하기도 하고 네. 그냥 화장을 하기도 하고 바다에 뿌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 이제 난 죽어서 별똥별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죽은 사람의 유골을 큐브셋 같은 작은 위성에 실어서 로켓 타고 올린 다음에 상공에서 떨어뜨리는, 그래서 그 가루가 대기 중에 타면서 작은 별똥별이 되면서 그러네요. 끝나게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우주장을 기획했던 해외 스타트업이 있었거든요. 괜찮은데요? 네. 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는 별똥이 되는 거고 아무런 환경에 대한 피해도 전혀 없고 네, 그렇죠. 멋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캡슐 같은 걸 타고 내려오시면 그게 대기권에서 다 산화가 돼요? 그쵸. 사이즈가 뭐 엄청 크지 않은 이상 대부분은 다 대기 중에서 그래요? 네, 사라집니다. 근데 엄청 빨리 내려와야 산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내려와도 산화돼요? 아니죠. 빨리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래요? 떨어뜨리면? 네, 중력 때문에 계속 가속하다가 속도가 늘고. 그런 걸 이제 원하는 분들도 계셨으니까 당연히 사업이 좀 있었을 텐데. 네, 네. 그거 얼마예요? 괜찮은데? 저도 가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얼마까지 하실래요 그러면? 한 2천 가능합니까? 의논해보고요. 누구랑 이런? 그럼 지금 사진에 있는 저 유영하시는 분은 요건 어디에서, 이건 실제 사진이에요 아니면 그냥 조작 사진입니까? 저건 실제 사진입니다. 우주정거장에서 찍은 거예요? 네, 우주 정거장에서 지금은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한동안 시도했던 몇 안 되는 되게 위험한 우주 유영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우주 유영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선 본체에다가 뭐 케이블을 연결해서 그 상태로 밖에 나가는 방식인데 네. 저거는 이제 별도의 제트팩 같은 장치를 몸에 달고 아예 아무런 연결 없이 우주선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저거 예전에 무슨 영화 그래비티에서도 그래비티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저거는 사실 위험해요? 엄청 위험하죠. 혹시라도 잘못 컨트롤하면 아예 진짜 영화처럼 우주 미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되지 않는 방식이고요. 저 때도 저거를 했던 목적이 어떤 대단한 과학적인 목적이 있었다기보다 네. 그냥 시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되나?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정말 놀려고 간 거죠. 멋있는 인생샷을 남기고. 네, 맞습니다. 요 사진 찍으려고 한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를 갖고 칙칙 분산하면서 네.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로 요걸 이제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저 했다가 분사가 다 됐는데 없어 이제 가스가. 근데 내가 가려고 한 방향과 다르게 가. 내가 그러면 이걸 우주에서는 아무리 뭘 해용을 치든 뭘 하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우주 정거장에 같이 붙어 있었는데 네. 발을 헛디뎌가지고 작은 속도로 통 하고 튕겨 날아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방향을 영원히 가겠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 확률이 더 높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정거장 자체도 지구 주변에서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어요. 그 엄청 빠른 속도에 비해서 제가 발을 헛디딘 속도는 굉장히 미미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주 정거장이 굉장히 예쁜 원궤도를 그리고 있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살짝의 추가 속도를 내준 거기 때문에 약간 찌그러진 타원궤도를 그리는 별도의 이제 인공위성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주 정거장은 예쁜 원궤도를 그리고 나는 그 언저리여서 약간 찌그러진 타원궤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정거장에 머물고 있는 다른 동료들이 봤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보일 거냐면 약간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우주 정거장이 어쨌든 지구 주변을 이렇게 막 돌고 있는데 네네. 거기서 내가 약간의 삐끗함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도 그 궤도를 계속 돌고 있던 사람이라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고 우주 정거장 원래 궤도 주변에 계속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실제로 우주인들이 실수 혹은 의도적으로 다 쓴 부품 같은 거를 던져 버릴 때가 있거든요. 굳이 갖고 올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실제로 보면은 아예 영원히 헤어지는 것까지 시간 되게 오래 걸립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시간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원운동을 하고 있는 이 우주선에서 제가 만약에 이 방향이 아니라 여기 수직 방향으로 무언가를 던졌다면 당연히 그 속도를 줄이는 저항이 없으니까 가속은 되지 않겠지만 일정한 속도로 계속 갈 거고요. 그러다가 궤도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면 얘는 공전 속도도 달라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멀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여기서 추가 속도를 내면 수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흔히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 마션 같은 거 보면 낮은 궤도에 있던 주인공이 높은 궤도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칙 쏘면은. 네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빙글 도는 우주선에서 이 사람을 보면 네네. 지구로부터의 이 반경 방향의 속도로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지해 있는 좌표계에서 보면 어쨌든 이 사람은 이쪽 방향의 속도로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주선 자체의 속도에 비해서 워낙에 느린 속도로 그 속도는 중요하지 네. 않죠. 그 사람의 좌표계에서 보면은. 근데- 나중에 의논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속 뭐 한 10,000km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속 뭐 한 0.5km 정도의 아주 낮은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결국 움직이는 방향과 계속 같이 움직이는 애기 때문에 약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양을 아마 취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 실제로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지구 주변에 실제 달이 아닌데 달 같은 애들이 있어요. 수도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원래는 소행성이에요. 예를 들면 달이 어떤 운석이랑 충돌해서 파편 같은 게 날아갔는데 그 녀석이 아예 달 궤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달 궤도에서 살짝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돈다거나 지구와 엇비슷한 타원 궤도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는 계속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안 벗어나고 계속 그런 소행성들이 붙어 있는데 지구 주변을 도는 위성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을 가짜 위성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기도 하거든요. 우주에선 뭐 입증하기가 가본 사람들 말고는 참 뭐 얘기하기가 쉽진 않아서.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네. 여튼 우주에서 만약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 다음 캡슐이 와서 이렇게 지구까지 모셔가거나 아니면 우주에서 멀어지게 네. 되는 그런 네. 상황을 아마 맞이할 것 같다. 그런 네. 얘기 좀 해주셨고. 네. 아, 저 그 블랙홀 관련해서 제 궁금증 하나만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네. 블랙홀 우리가 보면 요렇게 이제 동그란 거에 뭐 반쯤 이렇게 하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미지로 보는 미디어 같은 데서 보여주는 네. 블랙홀 이미지잖아요. 네. 그게 여기서 보나 저기서 보나 위에서 보나 어디서 보든 다 똑같이 그렇게 생겨 있어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블랙홀 이미지 그렇게 시뮬레이션 할 때 보는 각도, 그러니까 뷰잉 앵글이라고 하죠. 그 보는 시야 각도도 여러 가지로 틀면 당연히 모습은 달라져요. 달라져요? 네, 왜냐면 그 블랙홀 주변에 밝은 띠가 생기는 이유가 블랙홀이 빨아먹고 있는 물질이 빠르게 속도가 가속이 돼서 온도가 뜨거워지고 그 열이 이제 이렇게 빛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블랙홀은 물론 블랙홀 자체는 점이긴 하지만 스피는 있기 때문에 회전 축 방향이 있고 그 축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띠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블랙홀의 모습은 단순히 띠가 그대로 보인다기보다는 블랙홀 주변에 극단적인 중력 렌즈 효과가 같이 벌어지기 때문에 띠 일부가 위쪽으로 일그러진 허상, 아래쪽으로 일그러진 허상, 그래서 약간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띠가 지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딱 옆에서 보면 그 인터스텔라에서 보였던 모습이랑 거의 비슷하게 보일 텐데 이거를 약간 정수리 쪽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르게 보이겠죠. 그 블랙홀 이미지 처음 찍은 사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미지를 보면은 어느 각도에서 봤는지도 알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 유추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블랙홀 이미지에서 빨간 도넛 같은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유독 더 밝은 맞아요, 파트가 맞아요. 있고요. 네. 좀 어두운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밝은 쪽은 우리를 향해 물질이 다가오고 있는 쪽이어서 빛이 다가오는 쪽이어서 좀 더 그 비밍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밝게 보이는 효과고 반대쪽은 이제 어두워 보이는 효과고. 그럼 정수리에서 본 건 아니란 얘기네요? 아, 그쵸. 정수리에서 본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블랙홀은 이렇게 막 빨아들이잖아요.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그럼 그게 빨아들이는 힘도 그러면 동일하지 않고 위나 아래나 옆이나 조금 달라요? 사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중력만 생각하면 위쪽에서 끌려가든 아래쪽에서 끌려가든 동일할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홀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물체는 일직선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보통 빠르게 회전하면서 끌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별이 수축할 때 원반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블랙홀도 그 주변에 강착 원반이라고 하는 디스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물질이 끌려가는 경로를 만약에 굳이 그려본다고 하면 그 정수리를 향해 끌려가는 애들은 거의 직방으로 끌려가겠지만 이제 옆을 향해 끌려가는 친구들은 약간 나선 형태를 그리면서 끌려가는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 축이 있고 회전하잖아요, 블랙홀이. 회전하면 회전하는 방향으로 애들이 끌려가요?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요? 이것도 진짜 왜 이렇게 좋은 질문이 많아요? 아유, 오늘 또 푹 잤잖아요, 우리가. 잠을 푹 자니까 좋더라고. 그게 경우에 따라 달라요. 에? 그러니까 그 회전 방향으로 맞게 끌려가는 경우가 있고 회전 방향의 반대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뭘 가지고 관측을 할 수 있냐면 이게 회전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원반이 더 안쪽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원반이 약간 바깥까지만 형성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원반의 너비에 따라서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물질의 속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 블랙홀 주변에서 관측하게 되는 빛의 스펙트럼이 파장이 짧아지고 그 길어지는 그 넓게 퍼지는 효과가 달라져요. 우리가 뭐 이걸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차이를 보면 이 블랙홀 주변에 형성된 원반이 얼마나 그 블랙홀 안쪽까지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외곽에 훌라후프처럼 겨우겨우 형성되어 있는지, 근데 그게 그 회전 방향이 블랙홀 자전 방향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요? 네. 얘는 시계 방향 도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애들이 끌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있는데 블랙홀이 은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가정하면 은하의 공전한 방향과 블랙홀의 회전 방향이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보통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유입된 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가스 물질 같은 게 만들어졌다거나 하면은 사실 초기의 에너지와 상관없이 유입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특히 거꾸로 도는 건 어떤 메커니즘이 있을까요? 사실 은하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별의 밀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서로 또 엄청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 그래서 그러네요. 약간 구상성단처럼 별들의 궤도가 다양한 방향으로 이제 돌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네. 블랙홀 관련돼서 물론 가본 사람은 없으니까 아니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뭐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현재까지 관측된 바로는 그렇다. 블랙홀 관련된 질문 하나 좀 드려봤고, 그 다음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계란도 진짜 세게 던지면 혹시 바위 깰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제 속도 곱하기 질량이 에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운동량. 그러니까 진짜 막 블랙홀에 빨려가는 속도로 막 계란 던져. 그러면 바위 깨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물리 파트에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깨지죠. 깨져요? 네. 진짜요? 이게 갖고 있는 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에만 사실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속도의 제곱, 그 다음에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 그 어떤 걸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그 물질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는 그 물체의 크기도 상관없고 그 물체가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도 상관없어서 아무리 가벼워도 원칙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면 큰 피해를 줄 수 있죠. 그게 사실 텔레비전 뉴스 보면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휴지 물로 뭉쳐서 던지는 것도 잘못하면은 큰일 나죠. 예,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저도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운전하다가 가끔 작은 돌멩이가 튀어서 유리창에 맞으면 돌빵. 예, 깨지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엄청 작은데도 그런 일이 가능한 게 아무리 질량이 작아도 속도가 크면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런데 달걀 경우에는요, 보통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도 먼저 탁 깨지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힘을 받으면은. 달걀은 힘은 그렇게 강한데 돌에 부딪히는 순간 얘가 확 깨져 버리면, 그게 사람들이 그거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가 이 물체가 타겟이 있고 얘가 날아오는 애가 갖고 있던 속도가 0이 될 때까지의 시간으로 나누면 전체 그 운동량의 변화를, 그럼 충격력이 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빠른 거는 달걀이라고 하더라도 날아오는 달걀이 멈출 때까지 시간이 엄청 짧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심천대하면서 팍 자기도 깨지고 돌도 깨지고. 이걸 예전에 좀 과학자들이 실험 예전에 했었어요, 사실은. 계란이 아니더라도 뭐 탁구공으로 뭐 예를 들어서 바위를 깰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게 충격력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다만 계란이나 탁구공처럼 완전히 강체가 아닌 뭔가 이제 껍데기가 있는 뭐 이런 친구들은 일단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을 받았을 때 깨졌을 때 대부분의 에너지가 비산이 돼버리면 그 에너지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니까 그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이 있었던 바위까지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반론. 운동량의 변화는 운동량 보존 생각하면 어떻게 충돌해서 옆으로 튀는지와 상관없이 타겟에 전달하는 운동량은 상관없죠. 반론. 근데 맞아요. 원칙적으로 맞은데 반론 아니, 좋은데. 계란이 다 좋은데 저 손 들고 하지 마시고요. 알아서 하세요. 뭘 아니 근데 이게 그 재밌는 차이가 있어요. 과학 그 물리학자들은 이런 거 너무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사고를 하거든요. 근데 공학자들은 이거 현실에서 봐야 돼서 똑같은 얘기를 약간 결이 다르게 하는 일은 자주 있어요. 아 근데 실제로 이걸 엄청나게 빨리 그리고 이제 이 계란을 어떤 상자에다 담아놓고 하면은 어쨌든 계란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가 바위로 전달되지 않더라도 주변의 공기에 충격파를 줍니다. 그래서 충격파로 깰 수는 있긴 있어요. 공기에 충격파요? 네네네. 충격파가 내부에서 레조넌스만 일으킬 수 있다면. 아 그 안에서 되게 재밌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계란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엄청 올라가죠. 그러면 부딪힐 때쯤에는 삶은 계란으로 부딪히겠죠. 그러면은 경도가 좀 더 올라갈 수도 근데 있어요. 멈출 때까지 시간이 짧아서 거의 저는 단열 과정처럼 봐야 되지 않을까? 아주 멀리서 쏘느냐 아니면 가까이 쏘느냐에 따라. 충격파를 고려할 정도면 날아가던 계란이 자체적으로 부딪히기 전에 그렇죠. 터지는 것도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엄청 급가속을 시켜야 됩니다. 진공에서 실험해요. 네. 아, 진공 상태에서 계란으로 소행성치기 이렇게 하겠네. 그 말씀하시니까 달이 만들어진 게 뭐 옛날에 뭐 태양과 하는 아, 게 네. 지구에 부딪혀서 만들어졌다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땅 부딪혀갖고 튕겨 나간 게 아니고 너무 뜨거워져서 막 반죽처럼 됐다가 식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경우도 계란이 삶은 달걀이 되는 게 아니고 돌하고 막 섞여서 떨어져 나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이거 계란 너무 좀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게 과학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실험인 게 아까 장 교수님 이렇게 여쭤봤지만 예전에는 카이스트 신입생들이 하는 그 재미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옥상에서 계란을 떨어뜨리는데 안 깨뜨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떨어뜨릴 수 있느냐. 옥상에서 계란을 떨어뜨리는 과일 깨는 실험이에요? 계란 깨는 실험? 예를 들어서 계란 안 깨는 실험. 아, 정말 과일 계란을 아주 세게 던지면 깨지겠지만 그러면 그건 실패인 거예요. 깨지면 안 돼요. 대신에 빨리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빨리 도달한다. 저도 고등학교 때 과학의 날 행사에 그런 거 했었어요.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에그드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재료가 있어요. 나무 젓가락, 뭐 수수깡, 고무줄 이런 거 가지고 최대한 완충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깨지게. 그래서 뭐 하지만 가장 빨리. 뭐 육면체로 만들어서 안에 고무줄로 치렁치렁 감아서 몇 이렇게 띠용띠용하게 만든다든지 뭐 다양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빠르게 떨어지는 게 더 점수가 높고 그리고 또 안 깨지는 게 당연히 점수가 높고 또 장치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점수가 높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답이 뭐예요? 그럼 매년 경신이 되는데 제가 봤었던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던 케이스가 텐서 그리드라는 건데요. 정글짐 같은 거 생각하시나요? 정글짐 같은 거. 정글짐? 아. 그거 이제 수수깡구 같은 것들을 만든 건데 드론은 예전 초기 모델 생각해 보시면 그냥 드론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드론이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저기 가서 부딪히고 날개 상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드론의 일종의 그런 정글짐 같은 데다 갈아놓고 근데 이게 정글짐이 너무 무거우면 못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만들 때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게 딱 거기 이 에그드롭에서부터 이미 나왔던 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글짐 같은 데다가 안에다가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용수총 같은 것들로 계란을 충격 서스펜션을 만들어 놓고 외부의 충격은 이 수수깡 정글짐이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근데 빨리 떨어지면 얘네들은 어쨌든 무게중심이 계란에 있으니까 만약에 그리고 대부분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저항도 크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승한 팀이 좀 기억에 납니다. 아이디어 좋네요. 자 그럼 계란으로 100g 계란. 왜냐면 요즘에 우리 김원주 교수님 한참 그 전성기 때는 계산 많이 하시더니 계산 요즘 안 하시더라고요. 100g짜리 계란으로 맞다. 요새 안 하네. 예. 챗GPT 때문에 1톤짜리 바위를 깨려면 어느 정도 속도로 가면 됩니까? 자 빨리 계산하세요. 일단 옆에서 좀 도와줘요. 알겠습니다. 일단 계란이 갖고 있는 운동량을 계산하고요. 계란이 바위에 닿아서 멈춰서 깨질 때까지의 시간을 계란이 껍질 부분이 닿은 다음에 계란의 중심 부분이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근사하고요. 그럼 그걸 갖고 시간을 추정하면 충격력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충격력을 계란의 단면적으로 나누면 바위에 가해지는 압력이 되고 그 압력이 바위가 버틸 수 있는 압력의 한계보다 큰 조건을 찾으면 돼요. 자, 물리학자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부터 공학자가 하시죠. 공학자가 이걸 대충 계산해 보면 초속 한 17m, 18m 정도 되면 대충 계산해 보셨어요? 네, 진짜? 계산해봤었어요. 네. 초속 18m? 근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공학자는 어디까지 조절하냐면 계란 껍질에 탄성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그것도 있어요? 생각해야 되는구나. 계란 껍질이 되게 브리틀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이 야구공도 타자가 칠 때 그거를 순간적으로 잘 잡으면 야구공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건 야구공 내부에 코르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지만 계란도 내부는 진공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단백질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종의 그런 서스펜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한 10에서 12 마이크로세컨 정도는 탄성이 있습니다. 이 계란 껍질도 찌그러져요. 근데 그 시간을 저희가 델타 T로 보면 돼요. 그걸. 네. 그리고 나서 그 시간 동안에 찌그러져서 껍질이 깨지는 걸. 껍질이 깨지기 전 단계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 그치. 네. 그거를 델타 T로 그리고 보면 그 꽤 탄성 크네요. 변형으로 생길 수 있는 그 단면적이 대략 한 2.6 제곱센티미터. 다 같이 물리학자들 몰아내는 걸로 할까요? 아니 근데 저는 원리는 얘기하잖아요. 아니, 계산은 근데 계산은 공학자가. 이게 되게 중요한 계산인 게 이 계산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이 원리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뭐 무슨 구조물을 만든다든지 건축물 만든다든지 할 때 무너집니다. 정말로 중요한 계산입니다. 이런 그리고 계산들은. 혹시 그 계란을 날 달걀이 더 잘 깰 수 있어요? 아니면 삶은 달걀이 더 잘 깰 수 있어요? 그게 운동량을 전달하는 걸 생각하면은 무게는 동일하겠습니다만. 예, 그러면은 그 날달걀은 완전 비탄형 충돌로 가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이 익은 달걀이면 그렇진 않으니까 그 전달되는 운동량의 크기만을 보면 익은 달걀이 더 커요. 아 그래요? 예. 이 계산의 결과가 그럼 부딪히는 바위의 굳기랑은 무관하게 적용이 돼요? 아닙니다. 굵기가 있어. 바위의 한계. 충격 강도 한계가 있고 일드 스트렝스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것도 하나 저희 해결을 했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동물들의 친척들 이야기, 친한 동물들끼리 한번 묶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코뿔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소 친구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코에 뿔이 있는 소니까 코뿔소겠지. 이름이 이제 그렇게 지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뿔소랑 소는 어느 정도 친척인지 혹시 우리 박사님께서는 좀 알고 계실까요? 생물의 이름을 붙일 때 옛날에 썼던 방식 중에 대표적인 건 이제 육안으로 보고 생김새가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뭐와 좀 비슷하면 걔 친척이겠구나 하고 이제 유사한 이름을 붙이겠죠. 그래서 이제 코뿔소도 아마 그 당시에는 소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코에 뿔이 있네? 이래서 코뿔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실제로 이제 지금은 분류를 할 때 단순히 형태만 보고 하진 않고 뭐 염기서열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정밀한 방법들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결론은 코뿔소는 소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 좀 더 가까운 소랑 코뿔소가? 거리가 네. 누구랑 가까워요 얘는? 좀 덩치 있는 이런 큰 동물들을 나눌 때 발굽의 개수를 가지고 좀 분류를 하더라고요. 발굽의 개수? 네, 그래서 발굽이 이제 짝수개이냐, 예를 들어 뭐 2개, 4개, 아니면 뭐 홀수개이냐, 1개, 3개, 이거에 네. 따라서 뭐 기제목, 뭐 우제목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근데 기제목의 기자가 홀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제목에 속하는 녀석들은 발굽이 이제 하나나 3개로 되어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게 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일 때의 좋은 점은 바닥이 좀 울퉁불퉁한 데를 걷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평평한 데보다는. 우리도 생각해보면 되게 곱게 있는 평평한 데 걸을 때야 우리 뭐 발바닥이 넓으니까 좋지만, 왜 그 지압길 돌 많이 있는 그런 데 보면 되게 아프잖아요. 네, 또 이제 벌칙이죠 거기는. 좀 심각하면 좀 평평하게 발을 제대로 딛기도 어렵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이렇게 뭔가 좀 우뚝한 발가락 하나짜리 동물이라면 거기 사이사이를 뭔가 이렇게 딛고 몸을 지탱하기가 훨씬 더 유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살았던 애들은 그런 쪽으로 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우제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자가 짝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발굽이 2개나 이제 4개 정도로 있는 애들. 그래서 얘네가 보통 이제 소가 대표적인 아이들인데, 코뿔소 같은 경우에는 발굽이 3개라서 소는 짝수 2개고 네. 코뿔소는 3개라 홀수고. 네, 홀수라서 이제 네. 소보다는 말에 좀 더 가까울 수 있겠다. 말로. 그 얘기 들어보면 하나하고 둘의 차이는 크지만 둘하고 셋의 차이는 별로 안 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냐 한 개보다 더 크다. 로 구별해야지 왜 짝수 홀수로 구별할까요? 3개의 발굽을 가진 동물들의 뒷발을 보면 주로 이제 하나의 발가락이 유난히 더 발달한 세 개지만 경우가 있는 거의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약간 네. 물리적인 부분이죠, 이게. 그렇죠? 원래 하나로 지탱했는데 네. 이게 하나 옆에 작은 발굽이 2개가 나란히 나온 거로 보면 사실 1개랑 3개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지탱이 핵심이면 발굽 개수를 구분할 때 발자국을 보고 해요? 아니면 해부적으로 보는 거예요? 둘 다 보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요? 하나처럼 보였는데 막상 자세히 보니까 4개다. 실제로는 골격 구조를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뿌리부터 봤을 때 이게 갈라져 있느냐 네. 붙어 있느냐.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뭐 털도 있고 이러면 더더욱이나, 근데 이제 내부적인 골격 구조를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요. 그럼 코뿔소는 코뿔마다. 뿔마다. 네. 발굽의 개수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면 유인원도 사실 손가락, 발가락 개수 가지고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정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굽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발굽도 결국은 뭐 전 잘 모르지만 해부학적으로는 손가락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발굽하고 발가락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 동물들에게서는 같은 개념으로 쓰이긴 합니다. 발굽 수만 보고 한 건 아니고요. 일단 발굽 있는 동물들을 유재류라고 하고요. 거기에 우재류가 있고 기재류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발굽으로 먼저 봤고요.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말하고 코뿔소하고 한 6,500만 년 전쯤에 갈라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그 외에도 소라면 소는 반추동물이잖아요. 배색임하잖아요. 근데 말은 위 하나거든요. 예, 말은 위 하나고 똑같이 풀을 먹지만 말은 위 하나고 말의 발효는 뒤에서 일어나요. 그 위 뒤에 소장 쪽에서 일어나는 후장 발효라고 그러는데 코뿔소도 위 하나예요. 말처럼. 예, 그러니까 유전자도 그렇고 소화 방식도 그렇고 발굽도 그렇고 코뿔소는 소가 아니고 말. 예. 콧불마. 콧불마. 아 그래요? 콧불마가 더 가까운. 반대로 하마는 강의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마는 소하고 더 가깝고. 근데 아마 유럽에서도 그게 코뿔소, 라이노 그 뜻은 모르겠는데요. 유니콘을 그러니까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유니콘이 있다고 믿었고 그 많은 기록들을 보게 되면 유니콘이라고 지적한 그것이 코뿔소를 보고 유니콘이라고 말해. 예.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실제로 그 기록을 남겨 보게 되면은 인도에 갔더니 무지하게 못생기고 사나운 유니콘이 있더라. 아마 그 흰 코뿔소 보고 써놓은 게 아닌가. 예. 약간 날씬한 코뿔소가 있었나 예쁘게 보네. 생겼는데. 보통 유럽 사람들은 코뿔소를 보고 말을 떠올리는 네.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그걸 보고 소를 떠올리는 거고. 아마 더 친숙한 동물이어서 그랬을라나? 뿔 자체가 소뿔하고 코뿔소 뿔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네. 뿔이 저 소들은 이렇게 머리 위쪽으로. 위치도 위치지만 성분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코뿔소 뿔은 그냥 케라틴이 주성분이거든요. 뼈가 아니에요? 케라틴. 그러니까 우리 손톱처럼. 손톱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계속 자라요. 부러져도 자라고. 소뿔은 겉에는 케라틴이 딱 잘 수 있지만 안에는 뼈라서 이렇게 단면을 보게 되면 끝쪽에는 이제 뼈가 좀 적지만 쭉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뼈고 자르면 피도 나고 한번 부러지면 이건 다시 재생하기 어렵고. 여튼 하마는 조금 더 소에 가깝고 코뿔소는 말에 가까운. 신적으로 따져보자면. 영화에서도 보통 코뿔소는 그래도 가끔씩 전쟁 영화에서 뭐 장군들이 타고 다니는. 근데 하마를 타는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하마가 성격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콧불 마라는 개념이 딱 와닿았잖아요. 탈 수 있으니까. 근데 하마는 탈 수 없으니까. 탈 수 있으면 마다. 죄송합니다. 소도 타잖아요. 근데 소를 타고 전투에 나가진 않잖아요. 아, 그러네. 근데 만약에 하마가 성격이 막 길들였으면 했었다면은요, 제 생각에는 전투력은 하마가 갑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마와 코뿔소 싸움 누가 이겨요? 하마가 이기죠. 하마가 이겨요? 하마가 땅에서 속도가 시속 한 30-40km 뛴다고 그러고요. 하마가 그렇게 빨라요? 네, 그리고 이거 턱으로 무는 이거가 사자보다 훨씬 더 세고요. 이거 말에 가까운 훨씬 세고요. 헤엄도 되게 빨리 잘 하는데. 치고.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인명사고 제일 많이 내는 동물이 하마. 코뿔소예요? 네, 하마. 걔는 악어도 한 번에 그냥 꽉. 사실상 수륙 양용 그렇죠. 장갑차네요. 코끼리 다음으로 강하다고 그러니까. 거기 다음은 그 송곳니 하나가 뭐 큰 거는 50cm 된다 한다 이렇게 확 물어버리면 하마가 사람도 잡아먹습니까? 잡아먹는 게 아니고 얘네가 자기 번식기나 이럴 때는 워낙 얘네가 성질이 하다 보니까 싸납다 보니까 오면 그냥 해서 코끼리는 채식이에요? 코끼리 채식이죠. 코뿔소도? 코뿔소 채식이죠. 다 근데 채식이죠. 하마는 잡식이죠. 하마는 주로 채식이에요. 그래도? 채식인데 최근 들어서 사체 같은 거를 뜯어 먹는 거가 보고가 된다고 그러는데 채식이에요. 아니 저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코끼리가 채식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코뿔소는 좀 약간 애매했고 근데 오늘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채식이구나. 재밌다. 소니까요. 소니까. 근데 말이라며 지금은 또 코뿔 말이라며 또. 소처럼 생긴 말. 네. 아직 여러분들 이제 요건 정리 잘 되셨을 거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과학계를 놀라게 한 물질이 아닌 존재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건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서 이건 오늘 우주먼지님 그리고 김범준 교수님 또 권석준 교수님이 좀 잘 좀 저란 사람이 이해할 정도는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분끼리 너무 또 신나갖고 반물질 막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일단 반물질 정의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반물질이 뭐예요? 하프예요? 아니면 뭐 반대되는 거예요? 엔타입니다. 엔타이. 반대. 그러니까 물질의 반대? 뭐 그러니까 반전? 뭐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데 완전히 나하고는 좀 약간 성격이 완전히 반대인. 그렇지만 겉으로 봤을 땐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반물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반물질이 뭐 있어요? 뭐 일단 김보중 교수님 먼저 설명해 주시죠.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선 반물질 입자가 만들어지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익숙한 물질 문자와 반응하면서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누가 반물질을 봤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고요. 반물질의 흔적을 본 거죠. 그렇죠. 흔적을 본 거죠. 흔적? 빛 같은 거. 물질하고 반물질이 만났을 때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대부분 광자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이상한 데서 갑자기 빛이 확 났다? 그러면 이제 물질하고 반물질이 갑자기 만나서 쌍소멸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반물질도 물질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성격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량은 같고 그다음 다른 게 뭐뭐 있죠? 전하? 예를 들어서 전하는 반대고요. 일렉트론과 포지트론이 있습니다. 근데 포지트론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의료 현장에서 쓰고 있어요. 포지트론이 뭐예요? 이 전자의 반물질. 전자 쓸 때는 E를 쓰잖아요. 전안 써요. 일렉트론 할 때 E를 쓰거든요. 뭐 이런 것도 이 편한 세상 할 때 그 E 같은 거. 그 일렉트론이 아니었네. 죄송합니다. 이 편한 선생님이 그게 전자 얘기였어요? 전자 살기 편한 세상이 이 편한 세상이요? 근데 보통 저희가 화학식에서 일렉트론 쓸 때 이게 스몰 e를 쓰고 위에다가 위점자로 마이너스. 를 쓰거든요. 근데 그게 전하로 보면은 음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전자니까 당연히 음전하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전하하고 똑같은데 양전하를 가진 놈이 있어요. 그럼 걔네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E에다가 플러스를 써요.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저는 양자역학의 승리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건데 이게 실험적으로 관찰되기 전에 물리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예측을 해버렸어요. 이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처음 예측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양자역학의 초대 거두 중에 한 명인 영국의 물리학자 폴 듀렉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28년에 그 당시에 이제 뭐가 이제 나왔었냐면 양자역학 설명이 된다는 거 깔끔해.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두 이론이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자가 빛의 속도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전자 자체는 양자역학적으로 파동함수로 설명도 해야 되는데 전자가 만약에 빛의 속도로 달리면 상대론적 효과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듀렉이 최초로 그렇게 양자역학하고 상대성 이론을 통합을 시도했던 물리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제 폴 듀렉이 그걸 만들면서 듀렉 방정식이라는 지금도 정말로 물리학계 그리고 과학계에서 정말 기념비적인 이론이 하나 있는데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드레이크 방정식이 그 듀렉이에요? 그 드레이크는 그건 달라요? 천문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제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 행성의 개수를 추정하는 곱하기 방정식이고 이건 Dreg입니다. D-I-R-A-C. 꽤 유명해요. 정말 유명합니다.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만. 드레이크보단 유명한 거. 그래요? 비슷비슷할지도. 왜냐면 일반인들은 드레이크를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드레이크 모를 거예요. 네. 물리학자인데 디락을 모른다 그러면.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디렉 방정식에서 이 사람이 해를 풀었어요. 전자의 파동함수를 상대론적으로 풀어봤더니 해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 하나는 우리가 익숙한 그냥 전자의 해. 근데 또 하나는 음의 에너지를 갖는 어떤 이상한 입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근데 이제 디렉트 생각한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그냥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닐까? 수학적으로만? 라고 그냥 이제 혼자서 얘기할 때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디렉이 발견한 거는 포지트론이 아니고 반도체에서 얘기하는 홀 개념이다 라고들 자꾸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오해가 될 수 있지만 디렉이 진짜 발견했던 거는 포지트론의 존재였던 거예요. 처음에 디락이 그 해를 구한 다음에 아니 어떻게 플러스 전화가 그러니까. 있지 하다가 처음에는 양전자가 아니라 그냥 양성자 같은 입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질량이 양성자가 될 수는 전 없으니까.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반물질이라는 건 어떤 물질과 만났을 때 소멸하는 그 두 개가 다 소멸하게 만드는 그래서 매우 똑같은 질량과 부피도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딱 부딪히면 둘 다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반물질인 게 근데 뭐 큰 물질은 당연히 아닐 거고 아주 작은 미세한 그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디락이 또 밝힌 게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진공,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디락이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양자역학의 뭐 불확정성 원리 같은 걸 생각하면 아무 이유도 없는데도 전자 하나와 전자의 반입자인 양전자가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양자 요동에 의해서. 네, 맞아요.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진 예.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만들어졌다가 또 순식간에 사라져요. 또 얘들이 만나서 또 사라져요. 순식간에 사라져. 그래서 진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기보다는 마치 팥죽 끓듯이 그냥 부글부글부글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디락이 처음 밝힌 거예요. 맞아요. 이게 영화에도 한번 다뤄진 적이 있어요. 톰 행크스가 나오는 천사와 악마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반물질 폭탄 이제 나오는 거기는 이제 약간 조금 더 상상력을 가미했지만 굉장히 재밌는 영화였는데 듀렉은 좀 운이 좋았던 게 이 사람이 이걸 1928년에 논문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이게 실험적으로 정말 밝혀진 거예요. 포지트론이라는 게 존재를 하더라. 칼 앤더슨이라는 물리학자가 이거 실험적으로 한 1932년쯤에 밝혀냈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그럼 전자만 반입자가 있는 게 아니고 양성자도 반양성자, 중성자도 반중성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보면 보세요. 원자를 이루는 게 보통 우리가 세 가지로 알고 있잖아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러면 양성자에 대해서 반양성자,
중성자, 중성자에 대해서 반중성자, 전자에 대해서 반전자 혹은 포지트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의 물질에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반물질도 존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걸 실제로 누가 만들었냐면은 1960년대, 50년대 유시 버클리에서 반양성자, 반중성자를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어냈다고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주로 가속기 실험 통해서 만듭니다. 엄청나게 큰 에너지, 양성자 빔을 뭐 엄청나게 큰 금속, 뭐 나비나 구리 같은 데다가 쏘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순간적으로 이런 신호들이 관측이 된 거예요. 이 유럽의 강입자 충돌 가속기 연구소에서 사람들이 좀 과감한 상상한 거예요. 우리 재료 다 모았네. 반중성자, 반양성자, 반전자 다 모았네. 우리 반수소 만들자. 반수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몇백 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랑 걔랑 딱 부딪히면 둘 다 사라져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천사와 악마의 영감을 준 실험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약간 오싹한 느낌을 받았던 게 지금 우리가 수백 개인데 우리가 이걸 만약에 1 마이크로그램 정도 수준으로 만들면 아주 작은 핵폭탄 정도의 유력은 나오겠다는 계산이 된 거예요. 반물질 1 마이크로그램이요? 1 밀리그램이나 1 마이크로그램 정도 넣으면 뭐 히로시마급은 아니지만 실험용 핵폭탄 정도 하나 나오겠다. 왜 그렇죠, 그거는? 그럼 얘네들이 질량이 사라지잖아요. 질량이 사라지면 상대론적 효과에서 그만큼의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핵융합 반응할 때 E는 MC 스퀘어 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만드는 거에 중요한 거는 질량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델타 M이 얼마냐 되느냐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뭐 수소 원자 4개를 모아서 헬륨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전체 질량의 변화량이 원 재료 대비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도 안 되는 미미한 질량만 실질적으로 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입자와 반입자가 서로 부딪혀서 완전히 둘 다 사라지는 건 원래 걔네가 갖고 있던 질량 전체가 다 EM만큼이 다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니까 엄청 막대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질량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C 제곱이잖아요. C가 엄청 큰 숫자인데 그걸 제곱해서 곱하니까 조그만 질량이어도 엄청나게 그래도 크네. 아직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연구소에서 그렇게 큰 에너지를 가지고 가속기를 돌려도 1년에 만들어내는 반물질의 양은 한 수 나노그램, 수십 나노그램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거기서 그거 만든 다음에 어떻게 보관하는지 혹시 아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기장 트랩에다가 보관합니다. 그냥. 네, 근데 이 자기장 트랩에 보관하는 것도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기껏 해봐야 수분, 아주 오래 하면 수시간. 그건 어떤 보통 이런 물질로 만든 용기 안에는 못 넣어놓잖아요. 관측은 돼요? 관측이 되겠죠. 눈으로? 똑같이 관측이 돼요. 눈으로는 관측이 안 되겠죠.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관측이 안 되겠는데 물질에서 나오는 보통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소 스펙트럼은 정말 잘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반수소 스펙트럼도 원래 수소 스펙트럼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쌍둥이에요. 그럼 그 친구는 수소 안 만나고 다른 애들은 아무리 만나도 반응 안 하고 오로지 수소랑만 반응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반 순소들이 만약에 이제 수소 분자가 되고 더 무거운 입자가 되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케미컬 리액션이 거기서 똑같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그래서 되게 극단적인 천문학자들 중에 일부는 아예 반물질로 이루어진 우주도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분명히 빅뱅 초기에는 맞아요. 물질하고 반물질이 정확히 50대 50으로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는 왜 다 대부분이 물질인 것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반물질은 대부분 사라졌을까? 이게 그 현대 물리학이 풀지 못하는 중요한 난제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좋은 비유가 반물질하고 물질의 개념에서 파생된 도시괴담이 그 도플갱어예요. 나랑 똑같이 생긴 반대되는 누군가랑 악수하면 이제 뿅 하고 사라진다. 요거인데 그런 일이 이미 태초 우주에 있었어야 하거든요. 있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질량은 없고 에너지만 있었잖아요. 근데 순수한 에너지에서 질량이 갖고 있는 물자가 만들어지려면 항상 쌍으로만 반대된 하잖아요. 애가 있어야 되니까. 초기 우주에 엄청나게 난잡한 에너지 요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당연히 물질 50, 반물질 50 이렇게 태어났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이 정한 대칭이니까. 근데 그 상황이라면 그럼 만나서 또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곧바로 다 싸그리 제로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있잖아요. 우주 초기에 굉장히 잔인한 사건이 있었다. 반물질 우주가 우리 우주한테 져서 희생이 돼버렸다. 반물질 학살 사건. 진짜로. 정말로. 네.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아직 100%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미케니즘으로 물질과 반물질 사이가 정확히 그렇게 대칭적이진 않아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반물질이 사라지고 물질이 남을 수 있다 하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어딘가 반물질 우주가 있다는 것도 그럴듯하거든요. 만약에 우리와 똑같은 크기의 반물질로만 만들어진 우주가 있다면 그때도 어쨌든 전체 물질과 반물질의 양은 같잖아요. 거기 반정영진식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는 자기들이 물질이고 우리가 여기가 반물질이에요. 그 두 우주는 그래서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됩니다. 만나는 순간 another 빅뱅이. 그 친구들은 전기를 쓰더라도 전자가 다 플러스를 띄고 거기는 있겠네. 자기네들이 전자로 부르는 것들은 다 양극이 아니고 음극으로 가겠죠. 오, 굉장히 흥미롭네요. 신기하죠. 굉장히 흥미롭죠. 아, 그 처음에 우리 그 사실 물리학에서 전류의 방향을 약속할 때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아니라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류의 흐름의 방향이 불편하잖아요.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처음에 컨벤션을 좀 이상하게 정해서 그 컨벤션은 혹시 그쪽에서 와서 주목한 거야? 그쪽에 스파이들이 우리 우주에 잠입해서 우리가 반 우주의 문법을 쓰고 있는 거네요. 근데 그 반물질들이 간혹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나 뭐 이렇게 이제 관측이 되기도 한다. 만나게 했더니 진짜 사라지더라. 이것도 심지어 이제 의료기기에 쓰고요. 의료기기요? PET 들어보셨죠? 네? PET라고 PET는 뭐예요? 페트병? 흔히 많이 생각하는 포지트론, 뭐 에미션, 뭐 병원 가면 찍어요. 뭐 CT 같은 느낌인데. 그거 있어요 지금? 네네. 근데 많이 쓰진 않습니다. 비싸서요. 비싸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CT나 MRI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뭐 암세포 같은 것들 관찰하고 싶을 때 암세포가 있을 만한 조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폐암이다. 그럼 그 폐암이 있을 만한 그 조직에 딱 달라붙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운반체를 만들고요. 그 운반체에다가 이렇게 포지트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거기다 좀 이렇게 딱 장착시켜 놓습니다. 그럼 걔네들이 몸에서 흘러가다니다가 폐암이 있는 조직에 가서 달라붙으면 걔네들이 그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었던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순간적으로 포지트론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었던 원래 물질하고 만나면은 얘네들이 이제 포톤을 만들어내는데 그 포톤이 예를 들어서 감마선이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감마선이 아까 우리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축에서 쭉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감마선이 완전히 180도로 쫙 갈라져요. 그러면은 감마선은 동일한 속도로 뚫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감마선을 추적해 보면은 그 감마선이 나와 있어야 되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죠. 정확하게 그 암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위치를 추적했으니까 적의 위치를 알았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치료제를 넣든 엑스레이를 쬐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반물질을 좀 더 잘 핸들링할 수 있으면 반암세포 같은 것도 만들어서 암세포랑 쫙 만나게 하면 그럼 대신에 사람이 터지겠죠. 그 에너지가 에너지가 세서. 참 에너지가 있구나. 네네. 근데 제가 폐암을 말씀드린 이유가 폐암의 초기가 잡아내기 어려운 이유가 폐 내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어디선가 분명히 종양세포가 자라고 있을 텐데 이거를 우리가 폐를 다 일일이 까볼 수가 없고 뭐 간이나 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덩어리 개념이니까 금방 볼 수 있는데 폐는 이 굉장히 작은 이 수지상 세포들이 어디쯤에 있을지 모르는데 이게 PET를 가지고 딱 위치를 추적하면 훨씬 정밀하게 이걸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는 인간이 만들어낸 반물질은 반수소 원자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헬륨까지는 반헬륨까지도. 반헬륨까지 만들었고 중성자, 양성자, 반전자까지 만들었고 그보다 큰 건 아직 못 만들었지만 그것도 뭐 기술이 저는 에너지하고 돈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에너지와 돈만 그래요? 있으면. 네. 기술적으로는 진짜 어려울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반수소도 있고 반헬륨도 있다면 그걸로 이루어진 반물질 별도 어딘가 그럼요.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요. 당연한 네.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생김새가 매우 다른가요? 아니면 수소로 이루어진 별과 매우 똑같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제 생각에는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완전히 똑같을 거예요. 네, 그 전하라는 비교적 사소해 보이는 물리량 하나만 다른 나머지는 다 똑같은 질량이나 이런 거 똑같은 거니까 실제로 우주 정거장에서도 반물질 찾는 노력들을 하긴 해요. 우주 정거장에서?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반수소, 반헬륨 같은 건 이제 인간들이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거고 똑같이 그런 입자 가속기에 버금가는 극단적인 환경이 우주에 있으니까 아마 고에너지 천체들이 가끔 가다가 내보내는 것들이 운 좋게 잘 살아남아서 아주 희박하긴 하지만 지구까지 날아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 ISS에서 이런 우주선 관측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약간 유의미하게 포지트론 시그널이 많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럼 이 포지트론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게 만약에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오지 않았을 것 같고 지근거리에 뭔가 포지트론을 만들어내는 자체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럼 포지트론을 만들어내는 천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것들을 역추적하면 일종의 포지트론 천문학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 그거 재밌네요. 네, 충분히 이제 가능한데 다만 이제 그럼 이 포지트론이 애초에 왜 거기는 더 많았을까? 그렇죠. 그거는 왜 저기서 대칭성이 깨졌을까? 저기는 뭐가 있길래? 거기 혹시 반물질로 가는 통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뭐 중성미자 천문학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암흑물질 연구할 때도 반물질을 좀 기대를 많이 해요. 암흑물질이 혹시 반물질인가? 그럴 리는 없는 그건 거예요. 아니지만 그렇다기보다 반물질을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뭐 쿼크로 이루어진 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기본 입자로 이루어지긴 한 건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뭔진 모르겠지만 암흑물질도 어쨌든 그들의 반물질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오. 그러면 암흑물질 자체는 빛과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흡수가 되거나 방출되거나 이런 걸 보기 어렵지만 그 암흑물질이 자기들의 반물질끼리 부딪혀서
소멸할 때는 물론 그거는 이제 암흑 물질이 바리온이라는 가정하에. 그렇죠. 근데 바리온인지 여부는 아직 모르잖아. 만약에 그렇다면 바리온은 또 뭐예요? 전자, 뭐 양성자, 네, 중성자 이런. 그런 걸로 이루어진 애들일 거란 기대가 네. 좀 필요하긴 한데 근데 아무도 몰라요. 뭐가 될지는. 네. 지금 그냥 후보들만 몇 개 있을 뿐. 입자 반입자 만나서 소멸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문제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좋습니다. 전자는 입자고요. 양전자는 반입자예요. 두 개가 만나서 소멸하면 광자가 나오잖아요. 소멸하면 광자 나옵니까? 예. 네. 그럼 광자는 입자인가요? 반입자인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예. 소멸할 때 광자가 한 개가 나올까요? 두 개가 나올까요? 아, 소멸할 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자는 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반입자예요? 그저 파동일 뿐입니다. 그 물리학자들이 광자도 네. 자자 돌림이잖아요. 전자처럼. 그래도 입자예요. 자자 돌림으로 끝나는 게 물리학에서는 입자. 요거는 입자로 갈게요, 그러면. 그럼 입자 반입자가 만났는데 입자가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사실 두 번째 질문이 꽤 네.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 나오냐, 두 개 나오냐? 쌍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답은 맞아요. 그래요? 직관이 있으신데요. 왜 쌍으로 나와야 왜 쌍으로 되느냐? 간단한 사고 실험처럼 할 수 있는데요. 입자가 이쪽으로 가고 반입자가 이쪽으로 오면 속도가 반대니까 이거를 물리학에서 운동량이라고 하거든요. 운동량이 0이에요. 운동량은 그냥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근데 이쪽에서 오는 건 속도가 플러스, 이쪽에서 오는 건 마이너스니까 다 더하면 0이잖아요. 입자랑 반입자가 와서 충돌할 때 처음에 충돌 전에 운동량은 0이에요. 근데 충돌한 다음에는 이제 광자가 나오잖아요. 광자가 하나만 나온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광자가 어느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운동량이 있잖아요. 운동량이 없었는데 운동량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자와 반입자가 만나서 소멸하면 광자가 정확히 반대로 가야 되고 한 개면은 물리학의 운동량 보존 법칙이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예요. 실제로 관측돼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PET에서 감마선이 정확히 180도로 서로 바뀐다는 게 그게 운동량 보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쪽에서 오고 얘는 이쪽에서 오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요? 아니면 이 90도로 나가요? 어떻게 가요? 이게 당구공이 아니잖아요. 그 전자와 반입자의 크기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부딪힌 다음에 나가긴 하는데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는 이 두 입자 실험으로는 측정할 수는 없어요. 통계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하는 게 보통 크기 개념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으니까 충돌 단면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경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천 개, 뭐 수만 개, 수억 개가 만약에 동시에 부딪힌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통계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분포할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입자예요, 반입자예요? 다시 첫 번째 질문. 나가는 애들도 하나는 입자, 하나는 반입자. 그쵸, 그래야지.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칭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광자는 반광자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광자는 자기와 자기 자신이 입자 반입자 관계라고 생각해야 돼요. 암수 한 몸으로. 그렇지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 실험을 해석 못하니까. 부딪힐 때 속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만약에 2배 속도로 이렇게 부딪히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2배, 얘는 이거. 네. 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때 이 중요한 게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우리가 등속으로 움직이면서 이 실험을 관찰하나 정지해서 관찰하나 실험 결과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쪽이 2V로 오고 2V, 이쪽으로 1V로 갈 때 부딪히잖아요. 그럼 어떤 관찰자를 생각할 수 있냐면 두 개가 모두 다 똑같은 속도로 다가오는 관찰자를 생각할 수 있죠. 움직이면서 보면. 그럼 그 사람의 입장은 아까 얘기한 실험과 똑같아요. 그래서 답은 똑같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헷갈리는데 맞죠? 광자하고 자기와 자기 자신이 반입자 맞죠? 만약에 이제 입자가 어떤 A 입자가 있어요. 근데 반 A 입자가 아니라 그냥 엉뚱한 반 B 입자예요. 반입자는 반입자인데 얘랑 똑같은 애는 아니에요. 둘이 부딪히면 반응은 해요? 아니면 반응 없이 그냥 서로 스쳐 지나가요? 제 생각에는 가장 기본 입자 수준에서 보면 어쨌든 둘 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쪽도 반중성자, 반양성자, 반전자니까 일단 둘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두 원자의 전자끼리는 분명히 반응해서 사라지긴 해야 돼요. 전자끼리는? 예, 전자와 양전자는. 근데 원자의끼리는 잘 모르겠어. 원자의끼리 충돌할 확률이 반양성자와 그냥 양성자 사이에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핵력은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또 거기서도 당연히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은 원자 번호가 다른 입자와 반입자가 충돌하면 반응은 하겠네요. 그 대신에 이제 시메트리가 깨지니까 남는 애들이 생겨요. 남는 애들이 있겠지. 똑같진 않으니까. 근데 원래 이제 반입자라는 애는 딱 그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애랑 만나야 이제 반응하고 뭐 이렇게 소멸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른 애랑 만나더라도 일단 반응은 하되 대신 좀 개수가 차이가 나니까 찌꺼기가 남을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그건 이제 실험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야. 실험했어요. 그래요? 네, 다 했어요. 요것도 다 했어요? 예. 가속기 실험에서 온갖 실험 다 하는데 이런 실험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다 하는구나. 과학자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데요. 또 얘기해봐요, 뭐.
근데 이렇게 생각해내시는 게 대단해요. 반입자 먹어봤어요 혹시? 거의 자살행위 아닌가? 먹은 사람이 있는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후기를 못 남겼구나. 반입자는 원래 빅뱅 때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아니면 계속해서 어디선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계속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반입자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만약에 어딘가에 있다면. 전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그러겠죠. 주변은 다 물질이니까.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고에너지 환경에서는 입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걔네가 부딪히고 깨지고 그때 또 굉장히 막대한 에너지를 통해서 사방에서 입자, 반입자가 만들어지고 하는 게 가능하긴 하거든요. 블랙홀 중심에 에너지 Z가 나온다거나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반입자와 입자가 서로 소멸하면서 만들어지는 X선의 흔적을 관측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개성운이라는 성운이 있는데 개성운? 네, 진짜 그 크랩이요? 네, 간장게장 등딱지처럼 생겼거든요. 아, 맞아. 그 안에 펄사라고 하는 아주 짧은 주기로 빛을 내보내고 있는 고밀도 천체가 있습니다. 그 천체 일대를 관측을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입자와 반입자가 부딪힐 때 나와야 하는 고 레벨의 에너지 엑스레이를 나오고 있는 게 관측이 돼서 천문학자들이 여기가 아마 반입자가 가끔씩 만들어지는 현장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반입자 만약에 어떤 월드가 있다고 치면 거기는 온도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관측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리 시스템과- 법칙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대로 적용돼요. 아, 그래요? 연력학도 그대로. 사실 온도라는 것도 그냥 거기 살고 있는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이니까. 네. 뭐 거꾸로 가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CPT 보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charge, parity, time. 그러니까 전화도 대칭성이 있어야 되고 공간 대칭성도 있어야 되고 타임 대칭성도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우주 모형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애초에 그러면 왜 깨졌냐라는 거잖아요. parity가 보존이 돼야 되고 타임 보존되는데 왜 charge만 이래요? 이런 거거든요 지금. 차지가 뭐예요? 전화? 전하. 그러니까 전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의 짝꿍인 포지트론도 동시에 같이 존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우주는 왜 전자가 우세하게 됐죠? 라는 거죠 지금. 이거 관련해서 진짜 극단적인 천문학자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반물질의 우주가 빅뱅 순간에 물질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타임라인으로 뻗어나갔고 반물질 우주는 거꾸로 가는 타임라인으로 뻗어갔을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타임 대칭성을 그걸로 보존한다? 네. 와. 그걸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또 걔네 입장에서는 우리가 거꾸로 시간이 흘러가는 세계인 그쪽은 과거로 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미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건 이제 관측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좀 극단적인 이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얼마 전에 중성미자가 반중성미자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논문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쪽은 전공이 아니라서 다른 10년짜리 모르겠는데 실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얘기에서는 반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 우리의 세상과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통은 생각하는데 정확히 똑같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조던 필 영화 중에 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너무 재밌죠. 저는 그게 보면서 그 생각 나지 않으셨어요? 물질과 반물질이 결국 공존할 수 없다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영화 아닌가? 라고 저 혼자만 그 영화를 보면서 반물질 생각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너무 좀 들었어요. 반사회적이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좀 더 저희가 피부에 와닿는 하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이제 물질, 반물질 하면 솔직히 잘 안 와닿잖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성질체. 이성질체. 네, 그래서 오른손 회전을 할 수 있는 분자가 있고요. 왼손 회전할 수 있는 분자가 있어요. 분자가 회전한다는 게 이상하는데 예를 들어서 꼬여있는 방향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DNA 같은 것들. DNA 이중 나선 구조잖아요. 이중 나선 구조도 오른손 방향으로 꼬여있느냐 왼손 방향으로 꼬여있느냐를 얘기할 수 있는데 신기하게 우리의 DNA는 다 오른손 방향으로 꼬여있어요. 아니 그게 이렇게 꼬여있어도 내가 이렇게 꼬았냐 이렇게 꼬았냐 이거거든요. 지금 어떤 질문을 가지셨을지 알 것 같아요. 그냥 뒤집으면 똑같은 거 그렇죠.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거울로 반사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울로 보면 내 오른손은 저쪽에서 왼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오른손 왼손 비유를 하고. 그것도 그렇고 재밌는 게 우리가 벽에다가 나사를 돌려서 박잖아요. 그러면 위에 천장에 나사를 돌릴 때는 오른쪽으로 돌리잖아요. 그럼 아래에 박을 땐 거꾸로 돌려요? 아니 오늘 이렇게 돌리죠. 근데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봐도 왼손 오른손은 안 바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이 회전 방향 얘기하는데 그 왜 우리는 오른손 방향으로 회전하는 DNA를 갖게 됐을까? 다른 우주에서는 혹시 왼손 DNA 혹은 다른 은하에서는 왼손 DNA 있는 거 아니야?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다 오른쪽으로 꼬였어요? 희한하게.
그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솔직히. 화학적인 차이가 없는 거죠. 화학적인 차이가 없어요. 그 재밌는 게 그 당류 같은 거를 인공적인 방법으로 공장에서 만들어내면 오른쪽 왼쪽이 동등하게 똑같이 50%씩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생명체가 이용하는 건 그 중에 오른쪽만 이용해요. 그럼 왼쪽으로 만들어진 당류는 우리 인간들이 섭취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 실험이 있는데 당을 대사하는 박테리아 같은 거를 공장에서 만든 왼쪽 오른쪽 다 있는 당이 있는 물에다가 넣어서 배양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절반만 먹어요. 나머지 못 먹어. 신기하네요. 그 왼쪽으로만 돌아 있는 애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걔를 많이 섭취하면 단맛은 나지만 섭취는 안 해요? 단맛도 안 나요. 단맛도 안 나요. 우리가 대사를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자연 법칙에는 왜 생명체가 오른쪽만 이용해야 할 물리학의 원칙이 없어요. 오히려 보존돼야 될 것 같은데. 우연히 택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첫 번째 생명체가 오른쪽을 택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걔를 먹는 애도 오른쪽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대사를 못하니까. 아, 그러네. 우연히 처음 정해진 게 모든 생명체가 한쪽 방향 광학 그래야 이성질처럼만. 섭취가 되니까. 근데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처음에 우연히 정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어떤 천문학자들은 애초에 이런 DNA가 지구상에서 자생한 게 아니고 운석이 갖다 준 거다. 그런데 모종의 이유에 의해서 그 운석에는 하필이면 다 오른손잡이만 있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로 인해서 이니시에이션이 이 지구에서 된 게 다 오른손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어떤 행성에서는 또 왼손잡이. 왼손일 수도 있죠. 이왕이면 지구에 쳐들어오는 외계인은 왼손잡이면 좋겠네요. 우리를 잡아먹을 일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하고 다른 부딪힐 수가 없구나. 아, 너무 신기하네 이거. 하여튼 반물질은 일단 관측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이 실험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은 만들어냈고, 물론 이제 비용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이제 좀 크게 들어가는 거라 많이는 못 만들고 있지만 꽤나 관측 및 컨트롤이 되는 상황까지 온 거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물질은 하여튼 제가 좀 적절히 좀 통제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에너지가 이게 크게 잘못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도 구독과 반구독을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구독했으면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거 반구독한다고 해서 구독자는 제로 서비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자, 하여튼 이번 보신 김에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우주 관련해서는 팽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꺼냈다가 혼난 적이 좀 있었는데 팽창의 에너지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저는 또 꽂혀 있습니다. 빅뱅이 있었다 치고요. 빅뱅의 폭발적인 힘이 끊임없이 작용을 해갖고 뭔가 막는 게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건지, 우주 바깥에 비어있는 그 진공 상태에서 우주의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끌어다니는 그 힘이 팽창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는 건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고 좋은 질문인데 아직 천문학자들이 명확하게 모르는 답이긴 해요. 네. 일단 우주 바깥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가정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우주가 일단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 우주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올바를 것 같은데, 그나마 가장 최신의 답을 제가 생각해 보자면 우주 팽창의 근원은 암흑 에너지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정체가 뭔진 모릅니다. 하지만 초기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급팽창을 포함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주의 가속 팽창이라거나 우주의 부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거세게 빨라지고 있는 이 팽창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어쨌든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암흑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주가 팽창하면 부피가 커지니까, 예를 들면 부피가 커지면 우주를 채우고 있는 질량의 밀도는 옅어지겠죠. 근데 암흑 에너지는 에너지 밀도가 부피가 커져도 일정합니다. 그 얘기는 부피가 2배 넓어지면 총 에너지 양이 2배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그렇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암흑 에너지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걔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측하고 있는 현상 자체는 우주의 가속 팽창까지만 관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암흑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가 올바른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독립된 관측이 여러 개가 있기는 해요. 대표적으로 은하가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가속 팽창이 있고, 우주가 얼마나 균일하고 빠르게 쉬고 왔는지를 보여주는 우주 배경 복사가 있고, 이런 독립된 관측들이 있거든요. 독립된 관측을 비교해 봐도 가속 팽창이 있는 모델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다 같은 포인트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흑 에너지를 가정한 모델을 우리가 합의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암흑 에너지가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이게 뭔진 모르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전히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신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결국 암흑 에너지 이론도 애독 아니냐. 예전에 19세기 후반까지 생명력이 끈질겼던 에테로 이론을 저는 좀 생각나게 하거든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건 맞지만 이걸 이제 암흑 에너지라고
펑칭한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걸 거기다 그냥 다 지금 속된 말로 때려박고 있는 거 아니냐. 반대로 얘기하면 몬드 같은 것이 대안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 너무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예를 들면 몬드, 이제 모디파이드 뉴토니안 다이나믹스라고 해가지고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수정된 뉴턴 역학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암흑 물질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왔던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인 개념이기는 해요. 암흑 물질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주에서 움직이는 은하나 은하단의 움직임을 보니까 겉보기보다 애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 겉보기보다 빠른 움직임을 설명하려면 추가 중력이 필요한데 추가 중력을 설정하기 위해서 보이진 않지만 중력에만 기여하고 있는 추가 물질이 있을 것이다. 추가 질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 쯔비키가 처음에 덩클 매트리에 암흑 물질이라고 이제 불렀던 것이 고착이 돼가지고 이제 암흑 물질 다크 매터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암흑 물질이 필요로 한 것 같고 최근에 허블 망원경 같은 게 올라가서 중력 렌즈 같은 추가로 중력 덩어리가 있어야만 설명이 되는 현상들을 관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설로 굳어지긴 했는데 문제는 천문학자들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할 일 다 했거든요. 암흑 물질이 필요해라는 여건을 다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문제가 입자 물리학자들이 이 암흑 물질이 대체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발견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암흑 물질이 아직 완벽한 정설로 완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빈 구석이 있다 보니까 암흑 물질을 어떤 물질로서 가정하지 말고 뉴턴 법칙을 좀 손봐서 좀 새로운 법칙으로 중력의 부재를 채워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좀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약간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구에서만 경험하던 일반적인 중력 법칙보다 더 극단적으로 중력이 강할 때가 되어서야 발현되는 것까지 아우르기 위해서 만든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더 중력이 약한 스케일까지 아우를 수 있는 또 다른 보편적인 중력 법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몬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은하계 끄트머리에 돌고 있는 아주 미약한 중력이 작용하는 세계까지 좀 다른 방식으로 중력이 작용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것에서는 중력이 작용하는 스케일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별들이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고 실제로 은하들이 회전하는 것 같은 거는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몬드도 완벽하게 설명 못하는 관측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은하단 두 개가 충돌하는 뷰렛 클러스터, 총알 은하단 같은 거를 보면은 완벽하게 암흑 물질의 분포랑 가스 물질의 분포가 어긋나는 거를 통해서 일반적인 가스 물질과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어떤 물질이 있어야만 설명되는 그런 관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몬드가 아직까지는 주류가 되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암흑 물질이 완벽하게 모든 걸 설명하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긴 해요. 실험 물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딜레마인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온하고 상호작용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암흑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도대체 얘네들이 정체를 알고 싶어도 정체를 알기 위한 방법이 없으니 그냥 계속 이걸 어디까지 다시 말하면 아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입자 물리학을 다시 써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이 현상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게 그 수정 뉴턴 역학 같은 경우엔 그 물리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시공간의 본질적인 대칭성을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게 신빙성은 없어 보이는데 암흑 물질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자들이 믿고 있는 대칭성을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시공간의 대칭성, 우주의 대칭성까지 생각하면 많은 물리학자들은 암흑 물질은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암흑 물질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암흑 물질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실험적 증거가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곤혹스러운 건 암흑 에너지인데 네. 그것도 있다는 걸 확실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들 언급하고 있는 실험적 증거 중에 하나가 표준 촛불 모형 같은 걸로 이용해서 팽창 가속도 같은 것들을 측정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으로 이제 암흑 물질이나 혹은 에너지의 실질적인 분포가 어떻게 돼야 될지 사람들이 역추적하곤 하는데 그 연세대 이 교수님 뭐 아시겠습니다만 실명 언급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근데 사실 그런 컨트라버시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적으로는 어느 하나에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고 또 많은 또 다툼이 있고 논란이 있고 토론이 있다가 또 이제 하나씩 정반합으로 그렇죠. 가는 게 전 맞다고 보는데 그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거는 이걸 굳이 가정을 하지 않더라도 애초부터 우리가 표준 촛불 모형을 쓰고 있는 그거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안정적인 수학적 모델이 될 수 없다 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논문을 쓰시고 있고 사실 많은 천문학자들 뭐 앨런 구스 같은 사람들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없다고 드러나는 게 더 오캄스 면도라는 면에서는 더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김범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많이 동의하고 여러 가지 실험적 증거가 그걸 가리키고 있는 것은 맞는데 애초부터 그 실험적 증거를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있었던 기본 가정 자체가 틀렸으면 어떡하느냐 갑자기 소름 돋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게 구체화가 되고 논문으로 출간하시면서 더
더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장인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학설 중에 하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암흑 물질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암흑 에너지까지는 굉장한 애도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정설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의문이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기존의 관측에서 사용했던 게 이제 타입 1A 초신성이라고 해서 폭발 순간에 최대 밝기가 일정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잣대에 해당하는 건데 그거를 표준 촛불, 스탠다드 캔들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으로는 표준 촛불까지는 아니고 표준화 가능한 촛불이다. 그래서 스탠다이어블 캔들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 보면 그 초신성 밝기 관측해가지고 표준화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복잡합니다. 온갖 요소를 다 적용해가지고 그런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다른 것들까지 이제 잘 매칭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건 번외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신호하고 노이즈를 구분하는 거는 과학, 공학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라 그래서 SNR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런 공학들을 좀 공부하다가 과학들을 공부하다가 항상 이런 것들을 제일 잘 만든 알고리즘이 어디서 비롯된다 보면 다 천문학으로 가요. 사실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거는 10년 전에 있었던 그 중력파 관측에서 10의 마이너스 20승, 10의 마이너스 21승 수준의 엄청나게 미세한 스트레인을 감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이즈 처리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죠.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냐? 이거에 대한 수학적 근거가 뭐냐? 사실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재현이 되고 결국은 시그널을 잘 분리해서 알게 된 건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특히 표준 측정 같은 것들은 데이터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십 개 정도? 근데 그것들에 항상 지원한 모드라고 이것을 피팅을 해갖고 우리가 사실 거리를 다시 역추적하는 거잖아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생각보다 커요. 근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시그널로 믿을 수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모델들을 맞추고 결국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전형적인 과학혁명의 구조를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네. 너무 다 좋습니다만 교수님 톤 자체가 너무 하케톤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조금 가볍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노이즈가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아, 근데 좀 너무 재밌어요. 네. 좀 많이 배우고 있고요. 권 교수님이 드립을 진짜 잘 치시는데 오늘 그 모습을 안 보여주셔서 권 교수님이? 네. 아, 그래요? 원래 드립 전문가예요? 네네. 근데 오늘 너무 저 커피도 드립 커피만 멋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런 드립은 아닌데. 이런 드립은 아닌데. 저런 거 아닌데. 저런 건 아닌데. 아, 근데 오늘은 뭔가 제가 배우는 제 신뢰도를 모델에서 그렇게 떨어뜨리시면 죄송합니다. 팬이 많으세요 그 드립.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오늘은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주 팽창 얘기 다시 한번 좀 여쭤봤고요. 암흑물질이라는 게 참 신기하긴 하네요. 거의 있는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긴 하나 측정하기도 매우 어렵고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중력밖에 없으니까요, 암흑물질은. 근데 여러 시도들은 있으니까요. 어느 날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나마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가정이긴 한데요. 암흑 물질 입자끼리 뭐 쌍소멸을 한다거나 그럴 때 고에너지 감마선 같은 게 나올 거다라는 기대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은하 중심부 같은 곳을 보면 암흑 물질도 많을 거고 거기를 보면 감마선 초과 같은 현상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실제 서베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애매모호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암흑 물질이 밀도가 높아서 감마선이 센 건지 아니면 아직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펄사 같은 익스트림한 별들이 좀 거기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많이 나온 건지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혹시 그 팽창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봐도 예를 들면 지금 뭐 한 1년 후에 팽창된 거리가 모든 방향이 다 동일해요? 아니면 이쪽은 조금 더 나가고 이쪽은 좀 덜 나가고 이런 건 없습니까? 아주 재밌는 질문인데요. 일단 당연히 거시적으로 보면 우주 팽창은 다 균일하고 등방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우주 거대 구조를 보면 밀도가 높은 은하들이 모여있는 은하단 같은 매듭 같은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은하들이 다 사방으로 멀리 날아가서 되게 횡한 보이드 같은 지역이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관측하는 은하들의 움직임은 우주 팽창 효과 플러스 인접한 은하끼리의 중력 효과가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은하의 움직임만 본다고 하면 그런 효과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이드 안에서 우리가 우주 팽창을 관측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보이는 겉보기 은하들의 움직임은 좀 더 빠르게 보일 거예요. 사실 굉장히 재밌는 추론 중에 하나가 보이드가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발달한 문명이 초광속 운행을 하면 공간이 찢어진 흔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간이 찢어진 흔적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결국 공간을 압축을 해야 되니까 광석에 근접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초광속으로 많이 간다 그러면은 근데 되게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 엄청나게 거대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사실은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요. 보이드와 필라멘트 구조는 우주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해보면 초기에 아주 랜덤하게 여기가 살짝 밀도가 높고 여기가 살짝 밀도가 낮고 이런 밀도 요동을 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닉빈 부익부처럼 여기가 더 물질이 모여들고 여긴 더 물질이 빼앗기고 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물 구조
구조 형태가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드라는 게 별들이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은하가 되게 없는 공허한. 사막 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큰 보이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하여튼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팽창에 근데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제가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예,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존재론적인 우주는 정말 팽창하는 것인가? 팽창을 왜 할까? 무슨 힘으로 할까? 정말 모든 것이 다 균일하게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거 맞나?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밤새도록 합니다. 잠을 못 자요. 이놈의 팽창 때문에.